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사기 위해 평균 25번의 연봉을 모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5번이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70이 될 때까지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돈입니다. 그런데도 집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십 번 대책을 내놓고 기준금리를 10번 넘게 올리고 대출 규제를 수차례 강화했는데도 말이죠. 이쯤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의문을 품습니다. 도대체 이 집값은 왜 안 잡히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그냥 뇌물 받은 부동산 업자들이 장사 잘하려고 올린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구는 줄어드는데 집값이 오른다는 게 말이 되냐? 벼베아거 분통을 터뜨립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서울 집값이 오르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구조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숫자와 팩트로 낱낱이 까발겨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단순히 정부가 대책을 잘못 내놨다거나 투기 세력이 개입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반만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면 자연스럽게 떨어질 거야 라는 생각은 우리 사회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서울이 자유시장 경제의 법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상품은 수요가 줄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서울의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자산이자 학군이자 직장 연결망이고 사회적 지위의 상징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살 집이 아니라 미래를 보장해줄 자산을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단순히 내 벽과 지붕을 사는 게 아닙니다. 명문 학교에 아이를 보낼 수 있는 프리미엄을 사는 겁니다. 이 프리미엄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지만 수요자들은 기꺼이 수억 원을 더 지불합니다. 그런데 이런 프리미엄이 있는 지역은 전국에 몇 군데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희소성이 극대화되면서 가격은 계속 치솟습니다. 여기서 본질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서울 집값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희소성과 입지 프리미엄의 문제입니다. 흔히들 집을 더 많이 지으면 집값이 내려간다고 믿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서울 한복판에 땅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은 이미 개발 가능한 땅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서울의 전체 면적 중 주거용지 비율은 약 25% 수준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규 택지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공급 대책을 발표해도 실제로 집이 나오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수요는 계속 몰려듭니다. 결과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된 겁니다. 마치 수영장에 물을 빼려고 하는데 동시에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격입니다. 정부는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빠르게 자금이 유입되면서 수요가 생겨납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보시죠. 2024년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0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가구당 평균 소득은 연간 약 7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건 단순히 비싼 게 아니라 구매 자체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런데도 거래량은 줄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바로 대출과 상속과 증여라는 세 가지 힘이 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자산을 물려받은 젊은 세대는 사실상 빚 없이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득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들은 적절한 대출을 통해 진입합니다.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은 아예 시장에서 밀려나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만 남아서 서로 가격을 올려받는 겁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으로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거래 중 약 40% 이상이 순수 현금 거래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대출 없이 현금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이들에게 금리가 오르든 말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려고 합니다. 이제 공급망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집값을 떠받치는 건 단순히 건설사나 시행사만이 아닙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그리고 정부까지 모두 이 구조 안에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매년 수조 원의 이자 수익을 냅니다.
2023년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약 800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 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만 해도 연간 수십조 원입니다. 정부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로 막대한 세수를 확보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가 거래될 때마다 정부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세금을 챙깁니다. 건설사는 분양 수익으로 먹고 삽니다. 한 건설사가 분양하는 단지 하나에서 거둬들이는 이익이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집값이 오르는 게 유리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은행 대출이 부실화되고 정부 세수가 줄고 건설사가 망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집값 안정을 입으로 외치지만 실제로는 급락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이 구조 안에서는 집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거대한 선박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작은 노 몇 개로 방향을 돌리려는 격입니다. 거시적인 구도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서울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입니다. 전체 국민의 약 5분의 1이 서울에 살고 지방에서 올라온 젊은이들은 대부분 서울이나 수도권에 정착하려고 합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 밀도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게다가 글로벌 자본도 이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서울 강남의 프라임 오피스나 고급 주거단지를 대규모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기 시세 차익보다 장기적인 자산 가치 상승을 보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수요뿐 아니라 글로벌 자금까지 유입되면서 가격 하단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실제로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건수는 전년 대비 약 20% 증가했습니다. 특히 강남과 용산 같은 핵심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정치적 리스크나 경기 침체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로 봤을 때 서울의 핵심 부동산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집값은 영원히 오르기만 할 거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내자 인구가 줄면 집이 남아돌아서 가격이 내려갈 거야. 통계청 데이터를 봐. 출생률은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어. 이 주장은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감소는 지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인구 감소율이 훨씬 낮고 오히려 고소득층과 젊은 층이 계속 유입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가구 수는 인구 수보다 훨씬 천천히 줄어듭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늘면서 가구당 인구 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서울의 1인 가구 비율은 약 35%에 달했습니다. 10집 중 3집 이상이 혼자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주택 수요 자체는 인구 감소 속도보다 훨씬 완만하게 줄어듭니다. 게다가 서울로의 인구 유입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몰려듭니다. 이들은 비록 당장 집을 사지 못하더라도 전세나 월세로 시장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전세와 월세 가격이 오르면 결국 매매 가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 다른 반박은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대출 이자가 올라가면 주택 구매력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 효과도 생각보다 제한적입니다. 왜냐면 서울 집값은 이미 대부분의 직장인이 대출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을 움직이는 주요 수요층은 현금 부자이거나 부모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자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오히려 이들만 시장에 남아서 가격을 더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금리가 너무 오르면은 그건 경제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결국 일정 수준에서 금리를 안정시키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들도 대출 영업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우대금리를 적용하거나 조건을 완화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이 집값에 미치는 충격은 예상보다 훨씬 작습니다. 오히려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잠시 숨 고르기를 하다가 다시 오르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투자자 입장에서 진짜 살아남을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입지 프리미엄입니다. 역세권, 학군, 업무 지구와의 접근성, 이런 요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이 지나는 지역은 항상 강세를 보입니다. 출퇴근이 편리하고 상권이 발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재건축과 재개발 가능성입니다. 노후 아파트라도 재건축이 확정되면 가치가 폭등합니다.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하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시세 차익이 수억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 정책과의 연결성입니다. 정부가 민간 공급을 확대한다고 발표할 때 실제로 혜택을 받는 지역이 어딘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기 신도시 같은 대규모 공급 계획이 발표되면 그 지역과 인접한 서울의 기존 주택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기존 인프라가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넷째, 공급 제한 지역입니다. 새 아파트를 짓지 못하는 구도심이나 그린벨트 지역은 희소성이 더욱 커집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이름만 뉴타운이나 스마트시티라고 붙인 외곽 지역보다 서울 도심의 핵심 입지가 훨씬 더 안전합니다. 하지만 경고도 드려야 합니다.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는 구조라고 해서 언제나 상승만 하는 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나 대출 규제 강화 같은 이슈가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가격이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하반기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몇 개월 동안 10% 가까이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집값이 폭락한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하락은 일시적이었습니다. 이듬해인 2023년에 들어서면서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갑자기 대규모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 해당 지역의 집값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조정이 시장의 방향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인 시계열로 보면은 서울 집값은 항상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을 떠받치는 구조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구 구조, 자본 흐름, 정부의 이해관계, 이 세 가지가 모두 집값 상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당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곧 폭락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무턱대고 시장을 등지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대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 구조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서울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단순한 투기나 정부 실패 때문이 아닙니다. 희소한 땅, 집중되는 수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떠받치는 구조적 힘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진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집을 사고자 한다면 조정이 올 때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집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무리한 레버리지를 피하고 장기 보유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단기적인 뉴스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